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주부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네. 혼자 함께 네.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네요. 김동완 기자님하고 네네. 이 1인 가구, 또 혼밥, 혼술, 혼여. 아, 혼여도 있었군요. 네네. 혼자 여행하기. 네네. 또 까먹을 뻔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 우리가 혼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결론이 나기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난 그냥 이게 좋아, 이게 편해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 이제 문화처럼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분석도 하기 시작했고 그런 현상들의 의미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한번 내 삶의 상황, 네. 내가 왜 이걸 즐기고 좋아하는지, 이게 왜 편한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 가장 묵직한 주제? 그래서 저는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떡하지? 그렇지만 조금 편하게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죽을 준비했나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읽어주시니까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어떡하면 좋아. 여기 못 앉아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경음악에 상여 소리가 깔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주제 혹은 죽음이라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고 얘기하는 정도의 분위기는 형성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그렇죠. 이제 말하면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름도 빨간색으로 안 썼잖아요, 우리가. 아, 맞아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화를 내곤 했죠, 친구들끼리. 전 지금도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안 써요. 아. 그게 미신이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직도. 오래 살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100살까지만 살려고요. 굉장히 줄여서 마치 3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00살이요? 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평균만 살다가 깨끗하게 가려고요. 하긴 저희 어릴 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뭐 한 60살까지 살면 뭐 광복 몇 주년을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챙겨야 할 기념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선 이 죽음에 관련된 요즘에 나온 혹은 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책들 이런 거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고 지나가 보고 싶어요. 네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도 죽음에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놀랬어요. 저는 죽음이란 키워드로 책을 검색했을 때 일단 그렇게 많은 책이 있다는 거가 너무 놀라웠고요. 나는 단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키워드를 분석해서 책을 찾아볼 생각을 안 했는데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을까. 정말 전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네. 짧게는 한 2, 3년, 길게 봐도 4, 5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기존에는 그런 책이 나와도 대중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죽음에 대한 책들이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삶의 한 과정으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기존에는 삶의 너머에 있었던 문제인데 네. 삶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책으로도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독자들에게 관심을 끄는 죽음에 대한 책들은 대부분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거나 자주 마주하거나 혹은 전문적으로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일단 저자를 찾아봤어요. 맞아요. 저자들이 누굴까? 누군 것 같으세요? 의사들이 많죠. 그렇죠. 의사들이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학자적 입장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할 것인가. 이런 자들이 많고 또 하나의 부류는 죽음에 자기가 맞닥뜨렸던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던가 어쨌든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그 과정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면서 썼던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의사들이 썼던 책들 중에는 뭐 죽음에 관련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책인데 아툴 가완디라는 저자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 네. 이 책이 이제 많은 분들께 공감과 위로를 전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도 나왔어요. 이 책은 36 정도 된 30대 중반에 촉망받는 신경외과 의사가 어느 날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선고받고 그 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걸 거치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썼던 글들,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 짧은 글이 묶여서 책으로 나왔고 이 글과 책은 미국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아서 한국에서도 지금 크게 판매가 잘 되고 있고요. 또 참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도 있었어요. 이건 또 영국 의사 책이고요. 그런가 하면 한국 의사의 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만약은 없다라고 이제 응급실에서 주로 활동하는 응급의학 의사가 쓴 글도 있고요. 이렇게 의사들이 쓴 책들이 많이 나왔고 예전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주로 철학자들이 그렇죠. 이제 분석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추체험해서 이제 상상해보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태도였는데 최근에는 구체적인 죽음의 현장이나 장면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사회적인 분석 그러니까 뭐 어떠한 죽음에 이르게 된 뭐 예를 들면 재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어떤 병일 수도 있고 공통이 겪는 뭐 아니면 뭐 가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겪는 죽음일 수도 있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요. 네. 자살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자살. 예, 애도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게 이제 몸문화 연구소에서 펴낸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죽음이 자연스럽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못 겪어본 일이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이제 우리가 차마 애도하지 못하는 저는 이 제목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에 그냥 탁 박혀서 이 책을 집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살하면 저는 그 책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제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살 차악의 선택이었나? 이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저자가 그 자살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유서 이걸 수백 건을 이제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음을 왜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건 이제 논문 형식이라 읽기가 재밌진 않았지만 이 구체적인 그 유서들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죽음에 대한 소중한 목소리를 전하는 책이었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뭐 생각보다 굉장히 죽음에 대한 책이 많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서 책을 찾아보니까 네. 아직 그쪽에는 그 죽음을 다룬 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도? 네. 놀랍네요, 그것도. 이제 그리고 어쨌든 문학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중요한 이제 장면이기도 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루는 책들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방식, 어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읽는 방식처럼 다루는 책들은 아직은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책들을 한번 일별해봤으니까 우리 주제 톡으로 넘어가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죽을 준비 됐나요? 죽을 준비 했나요? 준비를 다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주제톡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김희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음 얘기하는데 굉장히 웃으면서 안 죽고 만났으니까. 무사히 만났으니까 반가워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은 이거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언제 죽음이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는지 혹은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지 떠올리는지.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어떤 계기나 뭐 상황이나 이런 게 좀 각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죽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상황이 가진 않았지만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내가 어떤 느낌과 생각이었는지. 근데 딱 어땠냐면 그냥 내일 아침이 지금과 똑같다면 내일 아침을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뭔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잖아요. 네. 자기 나름대로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의미가 없고 내가 더 살아봐야 이게 더 나아지고 뭔가 이게 의미가 있어질까? 내일 정말 오늘과 똑같다면 그 나를 내가 왜 견뎌야 될까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죽으면 이제 이건 다 끝난다. 그렇죠. 어쨌든 이 의미 없는 걸 더 지속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저는, 무서워서 결국은 저는 죽음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저는 유한함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게 너무 분명하고 점점 그 무게가 더 현실에서 다가온다. 크게. 예전에는 그런 유한함이 되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뭐 아까 100세라고 하시면 3분의 1 전통적인 이제 한 한국의 뭐 2, 30년 전에 평균 수명을 하면 절반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갈 날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끝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좀 비관적일 때는 뭐 예를 들면 몸이 좀 어디가 안 좋고 해도 고쳐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방치합니다. 네, 뭐 어차피 뭐 그러다 조금 이제 또 삶에 의욕이 생길 때는 아 이거 고쳐서 아직 살 날이 많은데 고쳐 잘 써야지. 치과 예약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네 맞아요. 좀 그런 경험 정도지. 저는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아직은 부모님도 다 생전에 계시고 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희경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냥 뭐 실연을 당했을 때 죽고 싶었고 뭐 이런 경험들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죽음이라는 거를 제가 이거 엄청나게 막막한 현실로 느끼기 시작한 거는 역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셔서 투병할 때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을 때 처음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죽음이 정말 뭔가 두렵기도 하고 이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다면 이제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를 보면서 그때는 정말 이제 죽음이라는 게 실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저도 더 젊었었기 때문에 그때 느낌하고는 또 다르게 정말 커다란 막막함으로 그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죽음에 대해서 이게 내 삶을 얼마나 많이 규정짓는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내 삶 속에 죽음이 그림자를 항상 들이우고 있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조급하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런 말씀하신 유한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의식하지 않았더라도 내 안에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있었구나. 그런 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내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반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자다가 편안하게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다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수는 뭔가 좀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주어지면 좋겠다. 결국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니까 그 끝을 마주하기 위한 그 좀 과정이 자기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 기회를 가지고 싶다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사라든지 그쵸. 이렇게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쵸. 저랑 남편도 네. 맨날 이제 우리 100세까지 살고 한날 한시에 깨끗하게 가자. 부부의 경우는 또 그런 조건이 있죠. 이 한 사람이 나오면 사실 굉장히 죽음을 고민할 때 사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도 죽고 그죠? 청년도 죽고 노인도 죽지만 내가 상상하는 죽음은 노인으로서의 나의 죽음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나 이런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쨌든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때가 됐을 때 그 혼자서 그 기간을 예를 들어 병치레를 하고 누군가를 병고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난감하고 그래서 한날 한시에 우리 서로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그게 100이 아니고 90이라도 건강하게 살다가 한날 한시에 깨끗하게
그건 이제 조력 자살을 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계속 네.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 근데 모든 사람들 꿈이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고 그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에도 보면 앞에 어떻게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지를 이렇게 쭉 서술한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건 사고사밖에 없다. 그건 진짜 비명행사가 건강하게 살다 죽는 거지 소위 우리가 꿈꾸는 자연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길고 지리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버지한테 죽음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91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90살, 89 이럴 때까지도 계속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자다가 죽는 거 싫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생각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어떻게 오는지, 난 죽음도 의식하고 싶다, 인식하고 싶고 그게 어떻게 오는지 느끼고 싶고 가능하면 너한테 말해주고 싶다, 너한테 알려주고 싶다,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우리 둘이 그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거의 기력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기력이 다 끝나서 죽는 거구나. 그게 자연사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어떻게 죽음을 맞고 싶은가는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허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결국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죽기 전까지의 내 삶밖에 없구나. 그 삶이 내 죽음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버님하고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나누셨군요. 네. 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의사인 아들이 그런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장, 행정, 문화 이런 얘기를 펼쳐가면서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겪는 상황을 같이 풀어내는데 이 부모와 자녀가 같이 읽고 얘기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지어놔서 부모한테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전해줬을 때 이걸 그런 방식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극소수다. 그래서 너무 제목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복잡형을 보면 제목만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텐데 그러니까 부모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죠. 병을 오래 겪으셔서 이제 김희원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면 차차 예를 들면 장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수의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이제 절차상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기간에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죽음으로 이제 꺾어 들어가서 그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는 되게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되면 사실 저는 이런 책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정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하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그래도 약간 먼 얘기로 느껴질 때는 사실은 좀 자식들이 약간 저는 오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꺼려하고 되게 싫어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독서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제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주 묻거든요. 그래서 일은 넘으신 제 친구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처음에는 넌 왜 젊은 애가 벌써 이렇게 죽음에 관심이 많니? 이렇게 약간 타박하듯이 얘기하시다가도 제가 이제 왜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느끼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금방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식의 선입관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더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냥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누는 거. 근데 사실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꺼내시는 되게 많은 경우가 영정사진을 준비를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실 때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나이만 먹었지 애기라 아직 죽은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 삶의 경험에서 돌아가신 분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서 돌아가시니까 다들 뵙고 그랬다고 하는데 항상 뭐냐면 소식을 듣고 가서 그냥 어딘가에 가서 절을 하거나 이미 다 모셔져 있는 상태에서만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어른들이 너는 됐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죽음을 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영정사진을 이거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한테는 아직은 너무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 그렇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부모님과 좀 터놓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그동안 무엇을 나눠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텐데 그걸 제가 그냥 이렇게 딱 놓아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닫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저는 뭐 이제 부모님하고 대화가 많지 않고 만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가끔 만나는데 이제 죽음 얘기를 하긴 좀 그래서 많이 그렇죠. 자주 뵈면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이게 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뭐 이제 문학에서 자주 다뤄진다고 얘기했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우리가 흔히 읽는 이제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죽음이 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찾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처럼 다뤄지는데 그 황주부님 말씀처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숨을 거둔 사람을 직접 대면한 것 혹은 그 장면 임종을 제가 같이 맞이한 경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네,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돌아가셨던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간 거지. 근데 그런 이제 대중문화나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는 또 너무 편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죽음의 상황과 머릿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그림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맞아요. 죽음 얘기하면 또 이런 주제들도 같이 나옵니다. 뭐 오래된 논쟁거리긴 하지만 죽음을 선택할 자유에 대한 얘기. 뭐 예전에 이제 논술이 한창 막 초창기에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이기도 했죠. 최근에는 또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법으로 허락해주면서 이제 젊은 분들이 안락사 하는 것들이 또 해외 토픽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최근에는 크게 논란은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럴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 아예 그냥 논점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장점, 단점, 벌어졌을 때 문제점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의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현실에서 벌어지고 어딘가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오히려 모르겠는 이런 상황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쟁점일 때는 뭐냐면 남의 얘기잖아요. 사실은 쟁점이라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데 지금 그러한 죽음의 문제는 남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저의 일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을 1, 2년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씩 유예된 죽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쟁점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면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나의 죽음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 남기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이미 이제 커다란 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는 안락사나 뭐 존엄사, 조력자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이 안 된 그렇죠. 상태에서 그냥 몇몇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들이 결정한 걸 다른 사람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거니라는 식으로 한다는 게 전 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락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에 대한 어떤 태도의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한 건데
자살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고 반대하면서 또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난 뭐 아프면 난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픈 노인이 자살했다 그러면 자식들이 얼마나 자식들한테는 불쌍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얘기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고민들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결국 겪을 죽음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죽음을 몇몇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극히 소수인데 그냥 단지 기술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다룬다든가 하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도 뭔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손에 기술적인 죽음을 맡겨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거야말로 내가 내 죽음을 못 죽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연명치료 이 중단에 대한 법이 최소한의 법이 제정이 됐지만 이건 지금부터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당연히 치열한 논쟁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너무 그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있다. 토론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장 아메리가 이제 자유죽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살을 옹호할 것이냐. 저는 일정하게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하면서 자살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선택의 문제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니까 사실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고통을 돌보는 문제와 자살한 사람을 비난하는 문제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의 토론까지도 나는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그런 토론이 없었을까요? 동양 사회는 전통적으로 죽음을 좀 그러니까 이제 공작 논어에서 죽음이라는 거는 알 수 없는 거. 이건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딱 그 논어 전체에 죽음 얘기는 딱 그거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게 현실주의적인 철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도 더 유학적인 전통을 강하게 가진 나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사고 자체가 좀 예전부터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을 이렇게 유학에서는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단절이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실존주의 철학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얘기가 나온 거라 아직까지는 깊이 그 고민들이 쌓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서 김희경 선생님께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삶을 규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어떤 상황 시점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냥 삶이 이렇게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그냥 딱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죽음까지 미루어서 내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삶만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이런 방식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가 먼저 전제되고 거기서부터 삶이 역으로 규정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끝이자 단절이자 이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왔기 때문에 크게 그걸 다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굉장히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연명치료 얘기도 나왔고 안락사 얘기도 나왔고 존엄사 얘기도 나왔지만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시행되는 그 유럽 나라들에서는 어떤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되게 많이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들거든요. 생각만 조금 해봐도. 각자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선택이라든지 지금 우리를 억누른 어떤 사회적인 억압, 사회가 강요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태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형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적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강제된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사형제 폐지가 유럽연합의 가입 조건이잖아요. 사형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럼 그것도 죽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행한다라는 것과 사형제를 폐지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안락사를 왜냐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다.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거다라고 반대하잖아요. 근데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사형제 폐지라는 거에 또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결국 인간의 생명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무게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위에서 죽음에 대한 태도들이 하나씩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것도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무의미하게 연명하는 건 안 돼라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게 사실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또 안락사 그런 건 안 돼. 자살은 안 돼.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건 그런 거죠. 이제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하면 안 돼요. 벌을 받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하면 이제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치명적인 뭐 부상을 입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요. 병원 치료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죽이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얘기에서는 누군가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와 같은 시스템에게만. 지배 기구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사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네 목숨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지배 기구가 개인에게 힘을 휘두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아까 언뜻 받은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런 예,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갈래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인이 마주하는 어떤 죽음의 장면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좁은 맥락의 얘기가 아니네요. 굉장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죠. 어쨌든 죽음이 이제 우리가 그 병이나 혹은 노화의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겪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죽음을 맞닥뜨리는 과정도 있고, 죽고 나서의 얘기들도 있을 텐데, 장례 문화 얘기 같은 것들도 우리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목장을 한다든 점점 이제 새로운 방식의 그런 장례 문화들이 생기고, 그게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뭐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화장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처럼 만들어서 수정처럼 목걸이나 이렇게 반지로 해서 처음 들어봤어요. 영원히 보관한다. 왜냐하면 탄소니까 이게 압축하면 이렇게 보석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장례 문화의 다변화가. 놀랍네요. 과연 원할까요? 저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분 다 여전히 그 매장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선산이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 집안에서 어떤 위계나 그 부의 규모를 봤을 때 제가 볼 때 선산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순서가 있냐?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자리이지.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하시는 걸 봐서는 매장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죽는 사람이 문제예요. 누가 선산에 자리 맡아나냐고. 근데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네요. 그러니까 내 자리인 거잖아요. 살아서 내 자리만이 아니라 죽어서 내 자리에 대한 생각들이 딱 느껴져요. 전해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선산은 아니고 이제 조그만 묘가 되게 경치 좋은 데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우리 남편이 상견례 할 때도 거기 벌초를 할 때 왔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무덤이 가지는 의미가 그냥 어디에 무덤이 있어가 아니라 한 가족들이 우리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되게 확인해주는 되게 상징적인 자리이고 문화 같아요.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생전에 원래 수의를 이렇게 장만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상당히 비싼 거를 저희 오빠가 샀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는 아니 죽으면 다 썩을 건데 뭐하려고 그런데 돈을 쓰냐.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저희 아버지는 아니다. 좋은 걸 샀으니까 참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입관식을 할 때 그 굉장히 좋은 수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례 지도사분이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다 매듭을 7개 뭐 묶고 이런 그 의미가 다 있더라고요. 발에는 꽃 모양으로 묶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꽃길만 받고 저승길을 가라고 발에는 꽃 모양을 묶고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묶는 방식에도. 근데 그걸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야 뭐 당연히 화장을 한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 오빠가 갑자기 마음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관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뭐 저희는 공동묘지지만 그렇게 묘원에 묻고 하는 그 절차에서 사실 돌아가신 분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저는 무신론자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남은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정리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매장을 선호하는구나. 이게 좀 태워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좋은 거. 그렇지만 뭐 저야 당연히 화장을 하겠죠. 전 당연히 화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묘를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화장을 하면 이제 친환경 그 항아리 같은 게 그 북유럽은 친환경 그래요?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가루 같은 걸로 만든 그래서 다 분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게 너무 좋은 도자기면 그렇죠. 사실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보관을 목적으로. 왜 선사시대 항아리에 지금도 발굴되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 쓰레기가 그렇죠. 제 인생의 목표가 쓰레기를 덜 남기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좀 수입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수목장. 예, 진짜 수목장을 해서 안 그러면 그냥 산골했으면 좋겠다. 그냥 뿌려서. 뭔가 이 방송을 듣고 신사업 네.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좀 그런 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 장례라는 게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고 네. 사실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도 어쨌든 주제가 죽음인데 2주 전에 도서관에서 막 한 5권쯤 빌려놓고 3일 전에야.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게 피하고 싶은 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장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산자를 위한 것일지도 그렇죠.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산소에 갔던 거며 그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합장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그러니까 한 두 분의 삶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산자들이 그분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아까 뭐 노잣돈이 됐든 꽃길이 됐든 뭔가 마음의 짐들을 계속 네. 덜어내고 좋게 잘 가셨을 거야.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다하는 것으로서의 장래가 있었구나. 근데 요즘은 그 또한 너무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는 그저 죽음이 사실은 노인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럼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좀 화장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과정들이 조금은 지금은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장례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갈수록 이게 좀 단촐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장례 과정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전 인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 중엔 전 그런 것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게 망자를 떠나보내는 것이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산자들이 그 죽음을 조금은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의 절차나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이 좀 있으면 선지식이 있으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사고니까 죽음은 그러니까 늘 사건이니까 하나의 갑작스러운 사건이니까
맞닥뜨려서 정신없이 한번 휘몰아치고 나면 갑자기 이렇게 허무해지고 이렇게 기운이 빠진 상태에 그냥 놓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장례도 의미로서 우리가 그걸 겪는다기보다는 굉장히 행정 절차처럼 바쁘게 겪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얼핏 뭐 집안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 상주가 뭐 그거 뭐 하나하나 결정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뭐는 뭘로 할 것이며 이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픔이나 애도를 본인이 느낄 만한 시간적 여유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장례 문화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그 화장에 대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 주신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화장하셨는데 그때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이제 공동으로 쓰는 화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그 잘 관리해서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서 앞에 있는 다른 곳에서 또 한번 그 뼈가루를 한번 또 정제를 해요. 근데 이제 뭐 그 자석 같은 걸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쇳가루 같은 게 막 그게 너무, 왜냐면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추호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사람 몸에서 어쨌든 나오는 걸 거고 막 뒤섞였을 거고 이런 걸 텐데, 하여튼 충격적이었다는 말 외에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네. 뭐 한 번 겪는 거니까 대부분이. 맞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절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걸 이제 장례 지도사분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배우면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요즘은 예전보다도 3일장이라고 해도 온전한 3일장도 요새는 또 그렇죠. 드물어지는. 셋째 날 새벽에 발인을 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서둘러서 휘몰아치듯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도대체 넌 지금까지 뭘 한 거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이제 또 약간 슬픔을 잊게 하기도 하죠. 그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일주기 때 굉장히 그런 슬픔이 새삼스럽게 다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 좀 더 잘할 걸 뭐 이런 그런 느낌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문득 그런 궁금함이 드는데 왜 그 과거의 사람들은 이제 티베트 사자의 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치밀하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이렇게 그 이후의 세계와 그들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현상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의 영역으로 딱 되면서 오히려 종교를 안 믿으면 그냥 죽음 이유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사후는 없어. 근데 사실 저는 무신론자지만 사후는 모르겠어거든요. 그렇죠. 사실 모르죠. 예, 죽음도 모르겠어고 사후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그냥 영혼이 뭔가 잠정적으로 한동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에너지로 당분간 있다가 어딘가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저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집에서 온 자손이 다 보는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들이 보면 엄청 부러운 죽음이죠. 모든 자식과 손자까지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형제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막 크게 운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아버지한테 이제 고마웠던 거 얘기하고 특히 이제 저희 새언니 같은 경우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저희 새언니가 이제 참 아버지 우리 참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다. 고맙다. 뭐 이런 인사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일정하게 같이 책을 읽고 또 저희는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일정한 암묵적 합의가 있어서 보내드릴 때 이렇게 좀 그런 합의하에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게 그나마 약간 위로가 되는 만약에 누군가 다른 생각을 해서 막 굉장히 슬프게 뭐 운다거나 뭐 통곡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거나 네네. 이러면 그것 또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가족들이 그 전에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그 순간에 딱 닥쳤을 때는 정말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왜 옛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집트든 어디든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밝히진 못했지만 막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죽음의 일상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인류의 평균 수명이 30세 미만이었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기도 죽고 어린이도 죽고 청년도 죽고 정말 노인은 드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죽음이라는 게 삶과 죽음이 분리된다기보다는 누구나 언제든지 아무 매우 다양한 이유로 그냥 죽을 수 있었던 네네. 거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삶만큼이나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죽음이란 게 노인에게 그것도 우리가 안 보이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그렇죠. 격리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언젠가 굉장히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됐을 때 맞닥뜨려야 되는 존재 혹은 정말 불시의 사고처럼 그것도 남이 안 보는 사고가 났는데 우리 길바닥에서 죽지 않아요. 다 병원 가서 그렇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삶과 죽음이라는 이 예전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죽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네.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병원에서 죽는 그 꼴까닥이 아니라 네네. 다른 의미로 조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리를 좀 억지로 혹은 좀 다른 상황 속에서라도 겪어보려고 하는 것들이 뭐 최근에 죽음 연습이라든지 뭐 유언장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관에 가서 누워보기도 네.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에도 체험- 나왔어요. 네. 아, 그래요? 판타스틱이라는 드라마에 바로 관에 눕는 거랑 그다음 유서를 쓰는 장면이 그런 체험들은 좀 어떻게 해보고 싶으세요, 보면? 전 사실은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가진 게 너무 많으셔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게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일인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유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누구한테 물려준다. 이거는 법적인 거고요. 제가 쓰지 않아도 법에서 알아서 잘 나눠줄 거예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법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가부터 누구한테 쓸 것인가 유언장을. 난 남편이랑 딸랑 둘이고 자식들 낳지 않았고 우리 부모는 이미 부재할 거고 그랬을 때 내가 뭔가 유언을 남긴다면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부터가 일단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썼다가 이 가족은 누구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세상에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내 삶을 돌아보는 과정도 내가 원했던 게 뭐지? 그걸 뭐 얼만큼 이뤘다든가 이게 아쉽다든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원했지? 결국 머리가 하얘졌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써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보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전 쫓겨서 막혔다니까요. 저렇게 심오하게 생각하고 써야 되는데 저는 어디 조금 먼데 여행 갈 때는 항상 유언장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갈아주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너무 그리고 저 먼데 출장을 가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열어봐라. 그래서 열어보지 않길 바랬는데 열어보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일, 당장 장례도 그렇거니와 이 사람이 하던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다 적어서 저한테 줬나 봐요. 전 안 받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저도 유언장을 이렇게 써가지고 컴퓨터에 저장을 바탕화면에 딱 유언장 이렇게 해갖고 올려놨거든요. 근데 궁금해요, 내용. 내용 별거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남은 사람들이 저를 처리할 때
남은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사실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은 사람들이 얘의 뜻대로 해줬다라는 어떤 그런 걸 느끼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다면 조카나 이런 애들이 나를 처리해야 된다면 걔네들이 이제 마음에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리가 되도록 써야 되잖아요. 남편이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진 않았지만 죽어서 여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산다고 그래서 제가 더 훌륭한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간단하게 쓰고 저는 그냥 정말 너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 아무 생각이 없이 난 너무 그냥 됐어. 그리고 그냥 어떻게 처리해라. 장례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음악 이런 건 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냥 화장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기계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안 생기도록 혹시 그런 거 갖고 싸울까 봐.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유서를 쓰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자기 흔적을 정리하죠. 특히 이제 뭐 온라인 상에 워낙 많이 널려 있고 자기 PC 안에 이제 온갖 그 파일 그쵸. 덩어리들이 그 사람의 삶을 정말 알 수 없는 지경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 정도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시간 순으로 배치된 것도 아니고 그 차례는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종종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그 SNS 같은 데 사람 트위터에 가끔 그런 거 올려요. 유서일기 같은 게 나오면 내가 죽으면 내 PC를 그냥 태워줘. 나는 화장하지 않아도 좋으니 어떻게 해도 좋으니 내 PC는 열지 말고 그냥 태워달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근데 반대로 그 스토리 펀딩 같은 데 보니까 엔딩 노트를 네. 어르신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인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각 한 사람으로서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삶들을 살았는데 그냥 사실 유언이라는 게 본인의 입으로 사실 무엇인가를 남기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임종을 못 지켰다. 유언을 못 들었다가 굉장히 큰 자식에겐 한이 그렇죠. 되고 이 어른에게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어떤 죽음의 과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삶들을 제대로 정리해내고 사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줄 쓰는 건 되게 어려워요. 딱 이렇게 한 A4 한 장에다가 나는 어떻게 살았고 뭘 어떻게 해주고 이거를 남과 내가 깔끔하게 남기는 건 되게 어렵지만 그 엔딩 노트라는 걸 그래서 한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날 받아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을 한다면 그 자체가 저에게도 그리고 어쨌든 내가 쓰는 대상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그 과정을 죽음의 과정을 서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고 또 경험해보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하는 방향과 잘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희경 선생님께 이게 궁금해요. 그 죽음을 공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부의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근데 옛날엔 공부가 되게 간단했어요. 책이 몇 권 없었어요. 네, 한 10몇 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는 책이 한 서가 정도밖에 없었어요. 네. 진짜.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어요. 책이.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죽음 그럼 무조건 철학 분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철학 쪽 책들은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안락사의 역사나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막 이렇게 접근한 책 또는 이제 그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책 이런 책들까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책을 제가 편집자 시절에 이제 열심히 만들려고 하면서 저자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공부에도 약간 순서가 요새는 좀 필요하겠다. 너무 책이 많다 보니까 입문서부터 이렇게 좀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정리가. 황주부님은 네. 그간 죽음에 관심 없었다고 하셨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번 방송 과정에서 접하셨던 책들 중에서 좀 이렇게 권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네.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처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기처럼 죽음이 무서워서 나든 우리 부모든 옆에 내가 아는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아직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그 죽음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처리해야 될 대상이나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과정으로 지금은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뭔가 케어해야 되고 여기에 돈이 겁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고통이고 지켜보는 사람도 고통이고 그러면 그 죽는다라는 과정을 처리의 대상이나 우리가 견뎌야 될 어떤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요즘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에 대해서 이미 노령화 사회인데 모두에게 이젠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데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서도 내가 죽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거나 내 스스로를 늙었으니 죽어야지 내가 오늘라도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고민을 좀 시작해봐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제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문제 맞다 진정 맞다 이걸 고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심각하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진지하게 우리 부모와 나와 내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저는 글쎄요. 제가 죽음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 죽음에 관련된 책을 한번 편집자로 일할 때 만들었었구나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이구진에다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게 제목이 죽음아 날 살려라였어요. 진짜? 네. 걸음아 날 살려라는 거 아니고? 네, 그걸 패러디한 거죠. 그 책이 이런 그 철학자와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몇 명이서 같이 쓴 책이에요. 텍스트를 정하고 죽음에 대한 텍스트들, 예를 들면 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너댓 개 텍스트를 정한 다음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 한 세네 명의 캐릭터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체로 구성이 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제가 이제 텍스트로 철학하기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책 만들고 홍보할 때 저도 그런 호스피스 분들께 그 책을 여러 군데 발송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지금 불현듯 나더라고요. 그 책 저도 한번 다시 열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기억에는 잘 만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래 나온 책 중에 뭐 저희가 앞서 제목을 소개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죽을 준비했나요? 우리 같은 물음이기도 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저 요새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까? 스터즈터클이었나요? 네, 스터즈터클. 네. 일이라는 책으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말년에 쓰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재밌는데 죽음이 되게 일상 속에서 많이 만연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직업군과 상황이 뭐 목사 같은 사람들도 물론 한 챕터로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죽음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취재해서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이제 들려주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거를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다뤄서 이렇게 읽다 보면 피식피식 웃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죽음을 대충 얘기하기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분량은 좀 되지만 그 수십 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읽어보시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 그 중에 몇 명은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사람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경 선생님도 책 추천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처음에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입문용으로는 그 EBS 다큐팀에서 만든 죽음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이제 만들고 나서 책으로 낸 게 있거든요. 네. 그 책이 그 뒤에 참고문헌도 실려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좋아요. 사후 세계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서 일단 입문용으로는 그 책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제가 읽은 책 중에는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라는 책이 책도 얇은데 참 심오한 깊이와 문체도 참 좋고요. 그 엘리아스가 쓴 그 책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소위 지금은 다 고독한 병원에서의 고독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문명화 과정의 하나라는 거죠. 엘리아스가 원래 문명화 과정이라고 네. 하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죽음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이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고독사에 관한 문제를 아주 일찍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년의 저작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도 들어가 있어서 네. 참 참 잘 읽히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빈 얄롬이라는 그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 그러니까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임상의예요.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뭐 이런 식의 소설을 계속 썼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여러 권의 죽음을 자기 그 심리 치료의 핵으로 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성을 핵으로 본다 그러면 이분은 그게 아니다. 정말 본질이 되는 건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 실존주의 그걸 이제 심리치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어빈 얄롬이라는 분은 소설을 쓰듯이 글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요. 진짜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저는 역순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 책을 먼저 읽고 70대에 쓴 책이 또 있고요. 60대에 쓴 책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역순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뭐 카우치에 누워서 폴라와의 여행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읽었는데 저는 일단 이 의사고 나이가 80이 넘은 분이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환자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하면서 죽음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이분 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책이 참 드문데요. 예전에 이제 한참 베스트가 좀 됐던 게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고. 그 서울대에서 간호사로 있었던 중환자실 간호사로 있던 분이 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존엄사 문제를 불을 당긴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들보다는 사실 간호사분들이 훨씬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읽었었고요. 올해 나온 그 이준일 씨의 13가지 죽음. 이거는 법학자인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고 그 사회적 죽음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쓰신 이준일 씨가 법학자라서 여기 보면은 뭐 우리 죽음이 자연사부터 시작해서 사망 진단서에 이렇게 기입하는 것부터가 다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듯이 그러니까 자연사조차도 다 사회화가 되잖아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이 13가지 종류의 죽음들이 다양한 게 나와요. 뭐 열사의 죽음도 있고 사형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그런 다양한 죽음들을 고독사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면서 죽음의 본질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와준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저런 접근법은 정말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이라는 게 일정 부분 제도 안에 들어와 있고 제도가 포섭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계에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이런 전문가들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더 든든하게 선생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책을 한 권 써주시면 제가 쓰면 아마 다들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죽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도 유익했어요. 저한테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한번 누군가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보는 행위 자체도 너무 우리가 드물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 자체만으로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공부할 게 많겠구나. 예, 더 치밀하게 깊게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지금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초반에 좀 그 최근에 화제를 모았던 책들 소개해드린 책들을 비롯해서 또 마지막에 저희 각자 또 추천하는 책들까지 저희가 게시판 통해서 또 목록들도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좀 한 권 한 권 살펴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뭐 끝나는 얘기는 아니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그러게요. 한번 또 나눌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톡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책사이다는 죽음을 주제로 여러분 죽을 준비했나요? 이렇게 조금은 가볍게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죽음도 있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겪는 죽음도 있을 텐데 최근에 그 백남기 어르신의 그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것들을 그 죽음을 두고 이제 벌어진 여러 가지 논란들도 그런 자장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제 그 백남기 어르신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또 과정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분과 동의가 있지만 그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같이 안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이제부터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얹어주실 게 있으시면.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무거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존중이 없어져 버린 죽음이라는 어떤 일 자체에 대한 그 존중이 없어져 버린 것이 사회적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조롱으로 때로는 이런 것들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주제를 고민하면서도 그것의 진지함과 무거움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도 뭐 여러분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에 대한 고민들 좀 이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함께 다뤘듯이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벌어지는 죽음들에 대해서도 좀 함께 성찰해 볼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책사이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